예, 안녕하십니까. 한국TV 시즌2 선택 2020 낭낭 18세 오늘 제3회 시작하겠습니다. 제3회의 주제는 왜 찍을 정당이 없나, 보수에서 진보까지 정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새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책이 나왔는데 우리 이영채 교수가 서울에 오시는데요. 지금 와 계십니다. 와 계신데 하여튼 일정이 바쁘셔서 이것저것 이제 조정을 하다가 2월 2일 오후 2시 30분 토요일입니다. 서울 연휴 지나고 2월 2일 2시 30분에 우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우선 그 이영채 선생님께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 강연을 끝나고 난 다음이죠. 강연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의 한일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듣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30분 정도 나누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특강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책을 구독해 주신 분들 열심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왜 도대체 찍을 정당이 없는가. 거기서 그 정당 제도 자체가 이렇게 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얘기를 해보고요. 하나는 이게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좀 이야기를 하기가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뭐 보수당 계열 있죠. 지금 자유한국당과 그 할배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할배들. 그런데 둘 다 보수라고 타이틀을 붙여야겠죠. 둘 다 보수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뭐 지금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 쪽을 뭐 진보 진영으로 포함시키는 사람들도 언론에서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만, 그거 어디까지나 자유한국당에 비춰서 그렇다는 얘기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리버럴이라고 불리는 쪽이 굉장히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뭐 그 이야기의 뿌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진보 정당의 역사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고요. 4부는 저희가 한홍구TV 처음 하면서 이 두 번째 시간에 진보 정당의 역사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들리는 정당제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흔들린다 하면은 이게 정당제도 자체가 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됐는데 흔들린다 그러면은 이제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도 정당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흔들렸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제목을 급하게 이제 잡다가 그냥 흔들리는 정당제도라고 잡았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죠. 찍을 정당이 없다. 찍을 정당이 없다는 말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정당이 이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20개쯤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30개가 넘는 정당이 등록한다고 그럽니다. 정당이 30개나 등록을 하는데 찍을 정당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찍을 정당이 왜 없을까요? 아마 뭐 저 집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 어디 마카오의 뷔페집인 것 같은데, 그 뷔페 식당에 가보면은 차린 건 그냥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뭐 먹으려고 보면은 맛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의 정치 제도가 이게 차린 건 많은데 먹을 건 없는 그런 이 시스템이 아닌가. 왜 우리가 우리가 왜 찍을 정당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지 그 얘기 한번 찾아보죠. 자, 지지 정당이 없다는 게 40%가 넘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게 40%가 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경우인데요. 당명이 지지정당 없음당. 저
2016년인가 그 일본 선거에서 나왔었는데 저거 보고서 이제 한참 웃었습니다. 지지정당 없음당. 예,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한국만의 위기는 아닙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죠.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가 된 게 벌써 한 세대가 넘었잖아요. 87년부터 치면은 이제 한 35년 가까이 일제 36년만큼의 시간이 이제 지난 건데 아직도 정당 민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386들이 비판을 받는 것도 그런 걸 거예요. 맨날 민주주의만 외치면서 자기들 행태는 민주적이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정부, 정당, 국회 저 성적이 고기예요. 국회가 이제 탑을 바닥에서 이제 첫지를 찍었는데 뭐 그렇다고 다른 공적 기관들도 점수가 그닥 좋은 건 아닙니다. 처음 본 사람보다 국회하고 정당하고 정부가 신뢰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검찰 불신이 많은데 검찰은 정부 기관, 정부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정당과 의회가 나서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게 그래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거 제대로 되겠어 하는 이 의심을 들게 하는 그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우리 이제 맨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최근의 장면입니다만 이것도 80년대죠. 80년대 전두환 시절이었습니다만 저 양반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아주 검정고시 봐서 서울 일찍 이 사법고시를 한 수재인데 또 이제 재떨이 들고 앞장서 갖고 이제 또 아주 쇼쇼쇼를 했었죠. 그래서 재떨이 들고 이제 문을 부수는 장면이 있었고, 아유 재떨이 양반입니다. 전기톱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전기톱까지 등장해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유 그냥 한모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퍽퍽 퍼대는데 적골 보지 말자고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이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거 동네에서 싸울 때도 저렇게 안 싸우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이제 저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고 정당에 대해서도 불신이 커집니다. 의장석 완전히 몸싸움 아주 그냥 죽어라 하고들 하죠. 죽어라 하고들. 이번에 이제 또 아주 쇼쇼쇼를 했습니다. 자기가 때려놓고 성희롱 하지 마! 이제 하니까 여성단체에서 굉장히들 뿔이 났죠. 한국 사회에서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성희롱 하면 안 된다라는 정말 공공연하게 성희롱 하던 데서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성과가 성희롱인데 아이고 성희롱 하지 마 그 얘기를 지금 저렇게 해버리니 말이죠. 저렇게 해버리니 이제 사람들이 다 아주 죽을 맛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그러고서 맨날 또 이제 하는 건 뭐냐면은 아주 비장하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그렇게 나갑니다만 글쎄요. 전혀 비장한 맛이 없고 총사퇴 결의는 많이 해도 실제로 사퇴했다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국회 불신이 심하죠. 진보 정당이 국회에 좀 들어가면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또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공중부양 사건, 유명한 공중부양 사건이 있었고 또 한미 FTA 때 한 건을 띄워놓고 보면은 나름 절박한 사정이 없는 거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진보 정당이 국회에 보낸 게 공중부양하라고 최루탄 터트리라고 보낸 건 또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진보 정당이 들어가서 조금 달라진 점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정치 불신을 씻어내는 데는 미치지 못합니다. 정치 불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당 불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낙선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2000년도에 낙선운동을 했는데 그때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우리 아마 낙선운동에서 이런 사람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낙선운동 그 대상자가 된 사람이 그것 때문만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당사자들도 그렇고 당시 언론에서도 그렇고 낙선운동이 제일 무서운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낙선운동을 불법화시켰죠. 낙선운동을 하는 게 불법이라고 했고, 낙선운동을 이제 그렇게 해서 낙선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 뭐랄까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불매운동이라든가, 낙선운동이라는 게 정치인에 대한 불매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인에 대한 불매운동을 또 못하게 만들고 있고, 이제 이런 게 됐죠. 그 다음에 한국 정치에서 불신을 받는 사례로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철수와 박원순 두 분이 힘을 합쳐갖고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박원순 후보에게 조건 없이 양보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그 전에 좀 처져 있다가 갑자기 안철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갑자기 뛰어올랐죠. 얼마나 뛰어올랐습니까?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냈다가는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서 당이 아마 박살이 날 정도로 그 여론이 그랬습니다. 제1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할 정도. 그 다음에 집권당의 후보는 그때 나경원이 나왔었죠. 나경원이 나왔었는데 그 박원순한테 큰 표 차이로 졌습니다. 큰 표 차이로 이제 졌는데 바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이게 한국의 정치권이 그러니까 정당이 집권당 여당도 물론이고 제1야당도 물론이고 시민사회 쪽에다가 진 겁니다. 그런데 박원순이 시민사회라서 표를 얻었을까요? 저는 꼭 그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시민운동, 시민사회 역시 정당 못지않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권에 대한 불신이죠. 안철수 후보 지금은 별로 그렇게 기대를 받지 못하는 살로 돌아왔지만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이 됐었습니다만 2011년도, 12년도의 안철수 현상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바라는 힘이 높았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그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안철수의 등장은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안철수가 강연을 하면은 몇천 명이 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상처받은 청년들에 대한 위로. 기성 정치권은 그걸 해주지 못했습니다. 기성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성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죠. 기성 지식인들도 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위로라기보다는 좀 좋게 얘기하면 계몽적이고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꼰대짓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꼰대 같지 않고 뭔가 새롭고 그다음에 세상에 특히 안철수는 자기 이익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다 컴퓨터에 알랩에서 만들어낸 이 무료 바이러스 백신 다 써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옳은 기여를 했던 분이 세상을 한번 고쳐보겠다, 바로잡아보겠다 나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안철수 열풍은 이거 뉴욕타임즈에 나왔었던 건데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의 기득권 옹호에 대한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그가 강조한 참여와 원칙, 상식 등이 젊은 층이 공감을 얻은 결과다. 아마 이제 모든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안철수만이 아니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이제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문국현 후보도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문국현 후보도 있었고요.
그 전에 노무현 후보도 사실은 민주당 후보였지만 어떠세요?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후보죠. 민주당 내에서 노무현의 지지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국민 경선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국민 경선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 새로운 정당 개혁을 하려고 했고 그 결과물이 노무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을 당했고 정치하는 내내 고생을 하셨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리고 권좌에서 내려온 직후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비극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정당 개혁, 검찰 개혁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노무현 현상도 역시 기존 정당에 대한 극한 불신에서 나온 거죠. 노무현 때지만 정몽준 현상, 노무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중간에 이제 파란만장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뚝 떨어지고 노무현이 왜 당선 가능성이 떨어졌을까요? 기성 정치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동교동계나 그런 쪽에서 발목을 잡아서, 후단협 만들어서 발목을 잡으니까, 쭉 이제 그걸 헤어나질 못하고 떨어지니까 월드컵 열풍 속에서 정몽준 후보가 나왔습니다. 새 정치에 대한 일정한 열망이었죠. 정몽준만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 정주영 회장. 훨씬 더 셌었죠. 국민당으로. 15%인가 13%인가 얻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스펠로가 양당제의 틈바구니에서 6점 몇 % 얻었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양당제도 틈에서 15% 얻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망한 걸로 여론에서 봤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양당제의 지형이 더 두텁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왜 탄핵당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단일화 그 진영이 그냥 남아있었죠. 즉 정치권의 일부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데 옛날 이따가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가산정치 제도, 어떤 인물 중심의 봉건 영주가 가신들 데리고 정치하는 동교동 정치, 상도동 정치, 그 이전에 어떤 이념과 계급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큰 빅샷 한 명이 정당을 만들면 그 밑에 쫓아가는 그런 정당 구조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좀 탈피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탈피하려는 의지는 분명했는데 과연 탈피가 됐는지. 지금도 친문 계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탈피가 새로운 정치를 분명히 시도하고 꿈꿨었던 건 사실인데 얼마만큼 제대로 됐는지 조금 이제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그걸 극복해 보기 위한 시도가 열린우리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갈라지면서 그 잔여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탄핵을 했던 거죠. 그 탄핵을 정치권에서 한 탄핵을 국민들이 뒤집은 겁니다. 국민들이 뒤집어서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또 2004년도였죠. 저게 2004년도였고 지금 16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정당이 과연 민주화됐는가 그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자, 이분 기억나십니까? 이명박. 정치의 시장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힘이 청와대에 있지 않고 시장에 있습니다.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긴 내놓고 완전히 정부가 이사회처럼 돼버렸어요. 대기업의 이사회처럼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말이죠. 정부라면은 공공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게 뭐예요? 뒤처진 사람. 사회복지에다가 효율성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공성을 빼버리고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게 신자유주의 논리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그런 방향을 일정하게 갔죠. 그런데 이명박 때는 정말 빨가벗고 글로 뛰었습니다.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정서에서 공자님 말씀이죠. 천하위공. 천하를 공적으로. 천하는 공적인 것이다. 그리고 대도가 행해지니까 큰 도가 행해지니까 천하위공. 천하가 공적인 것이 되었다.
천하가 천하의 것이 되었다.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죠. 근데 천하의 가는 뭐냐면 천하를 자기의 이익, 자기 집안 이익으로 삼았다는 건데 아마 이명박 그 시대가 바로 이 절정에 달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같은 보수지만 박근혜를 많은 사람들이 찍어주고 기대했었던 거에는 이명박에 대한 어떤 질렸다고나 할까요? 그게 일정하게 작용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천하위공이 돼야 하는데 천하위공 이거 손문의 글씨입니다. 이건 손문이 쓴 글씨고 신의 혁명을 하면서 즉 공화혁명이죠. 천하의 공, 이 공공성. 공자님이 민주적인 분은 아니에요. 봉건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했던 분이죠. 그러나 공적인 정신만큼은 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 공적인 것마저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공자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대도가 행해진 때에는 천하가 모두의 것이었다. 현명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을 선발했고 내 새끼 내 동생 선발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의를 강구하며 친목을 다졌다. 이 때문에 자신의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동네 어른들을 다 같이 공경했다 이거죠. 내 부모 자식만 지 새끼만 귀한 게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을 공동으로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에게는 편안하게 삶을 마칠 수 있게 해줬고 젊은이에게는 임용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줬으며 호랍이나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사람도 모두 부양을 받을 수 있었다. 남자에게는 직분을 주었고 여자에게는 귀의할 곳이 있게 했다. 재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 재물을 꼭 자신에게만 사살로이 감춰두려 하지 않았다.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염려했지만 그 능력을 꼭 자신을 위해서만 사살로이 쓰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모략은 중지됐고 도적이나 난적도 생기지 않았다. 그 때문에 바깥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으니 이를 일러 대동이라 했다. 대동 세상을 이렇게 규정했었습니다. 천하의 공이 실현될 때, 대도가 실현될 때 이런 모습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해서 천하위 가라는 건 뭡니까? 정말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래서 최고의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었더니 먹튀하지 않았습니까? 먹튀. 제가 이런 말할 수 없는 먹튀를 해버린 거죠. 자,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1세기에 들어서 피라미드형 구조 무너졌습니다. 다이아몬드형 구조, 피라미드보다 더 좋은 거겠죠. 타원형이나 다이아몬드형. 그 구조 없어지고 모래시계형 구조가 생겼다고 하는데 모래시계가 저렇게만 생겼어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 모래시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상중하가 아니라 위에 꼭대기가 훨씬 넓게 훨씬 많은 곳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1%, 상위가 차지하는 부가 전체 35%인가 50%? 상위 10%로 치면 90몇 프로? 제가 통계에 좀 약합니다. 약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 그렇게 되고요. 정치라는 게 이 역삼각의 꼭대기 있죠? 꼭대기 그 사람들끼리의 자원분배예요. 1대 99의 사회를 비판을 합니다. 99%가 비판을 하지만 그 성과물이 1대 99%에 1대 98, 2대 98로 만든다고 해서 그의 세상이 좋아진 겁니까? 2배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세상을 좋게 만들려면은 1대 99를 우리가 그 전에 20대 80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당이 그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러니 정당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보수 진보 할 것 없고 한나라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거기가 거기고 정의당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비정규직이나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 정의당도 자기들의 정당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관심 자체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저 꼭대기는 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의 게임이 되어버린 거죠. 저 가느다란 저 병목을 깨고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꼭 그 좋은 거다, 시정 가능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정치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은 어디고, 또 그런 그 의회에서 그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만의 세상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댓글 나왔던 것 조금 살펴볼까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예. 우리 신반님은 진보일수록 정치 엉망이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진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쉬운 점이지 진보일수록 엉망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보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거, 그거는 맞겠죠. 네. 우리 천은형님은 저하고 동갑이시네요. 59년생. 야, 아들 국사 공부도 시키셨나 봅니다. 안철수가 도로철수가 됐다 이제 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아차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예. 노통께 죄송하다, 또 그 생선에 소금 뿌려지다 아프다, 그런 말씀 또 해주셨고요. 예. 아이고, 또 우리 미모지종께서는 문재영 관리자님께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해주셨고요. 예. 온정님, 노무현 대통령 때 혼자 고군분투하게 만든 거 그 가슴 아파하십니다. 자, 어떤 분이 쥐새끼 500조 해쳐먹음. 네, 맞습니다. 강경님께서는 긴 어둠을 지나서 새싹이 돋았다고 해주셨고요. 한강수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명박 집안의 가훈이 뭘까요? 정직이랍니다. 아유, 정말 정직하게 해두셨습니다. 자, 이명박근혜 때 9년간 집값 엄청 올랐다. 예, 맞습니다. 봉화 가서 맨날 죄송하다 말씀드려도 죄책감을 떨칠 수 없다고 하셨고요. 네, 그래요. 보수가 진보를 막아서 더 발전하지 못하게 한다. 아이고, 보수가 진보를 막는 건지 진보 자체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